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 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을 밝혔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총리의 권한 대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방법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갑론을박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내각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전국 수습 방안을 헌법, 법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셨죠.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 들어가기 전에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시민분들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으로 불가능한 일이 좀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뭐 누구 한 사람의 권력으로 국가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그러자면은 헌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체제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기보다는 이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체제를 바꾼다고 우리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도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개헌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연임제에 대한 것들, 이것에 좀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 임기에 5년,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에 4년, 지방선거 임기에 4년 자체가 일단은 되게 지금 불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시기를 첫 번째 맞출 필요가 하나 있다라는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 같은 경우는 그 말 자체가 사실상 저는 물리적으로 탄핵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이 뭐만 하면 탄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태 같이 워낙 반헌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그때는 분명히 탄핵이란 조치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꼭 작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건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 뭐 껐떡하면 탄핵하겠다라고 막 해서 그것도 나는 웃기다고 봤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또 다 정말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 하는 것도 또 지금 웃기는 상황인 것 같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세 분께 비상계엄령 사태, 또 이 비상계엄이 막강한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헌법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선택 교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요. 이번 사태는 우리 헌법의 제도적인 잘못이 아니고요. 그 대통령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과대망상증이 발현된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상태는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요. 또 실제로 이 비상계엄에 내려진 포고령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헌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 비상계엄을 가장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윤석열과 그
주변의 세력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법적인 조건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노동일 주필께서는요. 글쎄 뭐 이런 비상계엄 비슷한 제도는 어디 어느 헌법에나 다 규정돼 있는 거죠. 이른바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거. 국가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없고 비상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진짜 비상계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엉성하고 그러나 이게 야당 경고용이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참 엉성하다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 후폭풍이 너무나 크잖아요 지금. 나흘간 우리 시총이 144조가 증발하고 예. 사업하는 친구 하나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잘 해왔는데 그동안 뭐 대한민국 뭐 K-팝이 어떻고 막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신용장을 보냈는데 이거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나 이 좀 보면서 도대체 이런 폭풍을 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어떤 그 구실을 찾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설픈 상황입니다. 예. 조혜진 전 의원께서는 정치인이지만 또 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번 사태 법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상세한 토론이 있겠지만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다 그 위반 요소가 강하죠. 근데 전 정치적으로 또 보면은 우리 정치의 실패가 낳은 극단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이 국정이 무엇이고 통치가 무엇이고 또 정치는 어떻게 하고 또 대통령의 직무는 무엇이고 리더십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인데 지금 요 근래에는 보면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일시적인 분위기 때문에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를 또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 사태를 이렇게 초래하게 된 것이 우리 정치가 그동안에 사료라는 이야기 들어왔는데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금 이제 제일 극단적인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 또 이 사태 이후에 이걸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또 이 실패한 정치의 모습 보여줘가지고 눈앞에 권력을 이렇게 더 탐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좀 그런 모습만 보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가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원인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 이후의 수습 과정도 실패한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를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주필께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수 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은 시종일관 나는 몰랐다, 모르겠다, 계엄 사실을 발표보고 알았다. 근데 어떻게 계엄 포고령이 내려지고 계엄사령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국회에 진입했던 김현태 707 단장 국회 질의를 몰라 내비게이션 어플을 켰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법상으로 볼 때 이렇게 소수주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 노주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뭐 법에 정해진 규정이 뭐 소수가 할 수 있냐 다수가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여러 차례 다 얘기하셨지만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현 전국 상황이 예를 들자면 약간의 뭐 소요가 지속되고 있거나 또 어디서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했으면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견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가 과연 계엄 헌법에 정한 그런 계엄 요건이 맞느냐. 그런데 아마도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현재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규정된 그런 계엄 선포할 수 있는 만한 요건은 아니다는 거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군인들도 육군 참모총장 그렇고 뭐 또 특전사 요원들도 그렇고 지금 상태가 무슨 적군을 뭐 물리치러 가거나 이 침투한 무슨 적과 교전하러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우리 군의 어떤 역량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현 상황을 오판한
오판했다고 말하기도 참 못한 뭐 그런 어떤 명령권자의 명령 때문인 것이지 이것이 뭐 소수의 군인들이 어떤 뭐 현 상황을 전혀 몰랐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에 대한 귀책 사회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한 가지 좀 법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헌법 84조인가요? 국무회의에서 89조입니다. 89조죠. 심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제적 의결을 위한 정족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반대가 많으면 비상계엄은 선언할 수 없는 겁니까? 원래 국무회의 심의는요. 그 심의만 거치면 되는 거고 그 심의 결과에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아요. 아하. 그다음에 이 계엄도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대통령이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합참에 이 계엄 담당 부서가 또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계엄은 군대가 동원되는 거기 때문에 군대에서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아주 엄중할 때 거의 전쟁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예. 아니면 상태가 너무 엄중해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거의 마비될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엄중할 때 아마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럼 국무회의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그 국무회의에서 다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대통령령을 공고를 해야 돼요. 그 대통령령 공고 사항도 계엄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엄의 종류가 뭔가, 이 계엄을 언제 시행하는 건지, 그죠? 그다음에 이 계엄을 시행하는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계엄 사령관 누군지 이걸 다 정한 다음에 대통령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일단 한 다음에 그 공고에 나와 있는 그 계엄 사령관, 전국 계엄이니까 그 이제 뭐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이니까 그분 이름으로 그 다음에 비로소 포고령을 내는 거예요. 이 모든 국정행위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다 밟아서 합의를 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그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군인들이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몇몇 소수의 자기랑 가까운 군인들을 동원한 겁니다. 이건 정식의 계엄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자기 주변에 가까운 군인들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기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상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국정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끝까지 안 했습니다. 계엄을 할 때는 먼저 계엄 선포를 공고해야 되는데 공고가 아직도 없는 겁니다. 해제도 공고해야 돼요.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해제 공고도 없어요. 지금 이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이 전후 과정을 보면 하나도 합법적인 게 없습니다. 절차도 안 맞고 형식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법적 폭력 사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법적으로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웬만하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혜진 저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몰랐을 수는 없는 윤 대통령이 조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사실 모르기 때문에 예전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고 예. 헌법 77조만 보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데 김영은 국방장관은 뭐 특전사령관한테 이야기했나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법률 검토를 다 끝냈다. 그래 이야기했다던데. 예, 계엄사령관한테 이야기할 때. 계엄사령관한테 이야기할 때 그랬죠. 정말 누군가 법무참모한테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 참모도 엉터리입니다. 뭐 이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헌법의 77조에 국회는 계엄 행위의 대상이 안 돼 있는데 딴 데가 아니라 딱 국회를 타겟으로 했지 않습니까? 빼놓은 거기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부터가 그 학교 다닐 때 뭐 대학 1, 2학년 때 뭐 법학 결혼이나 헌법 총론만 봐도 빤히 아는 것을 평생 법만 직업으로 살아오신 분이 몰랐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불만을 가졌던 거는 국회입니다. 국회 안에서도 야당의 입법 행위, 예산 행위 또 뭐 탄핵
의결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저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계엄을 포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딱 그냥 국지적으로 딱 그 고기만 딱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이 제대로 되려면은 그 계엄에 대해서 다 계엄의 취지와 동기에 대해서 다 공감이 군 지휘부가 다 공감을 해야 되고 각 그 지휘관들이 그에 대해서 자기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사람들만이 알겠습니다. 국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을 타겟으로 회의 못하게 하려고 하는 딱 그 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어서 이거는 뭐 부실 계엄도 아니고 완전 엉터리 계엄인 거죠. 김선택 교수 갔다가 노동일 주필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걸 보면 그 법률을 검토해서 시행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그 옛날 그 생각이 확 떠오르는데 저는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10월 유신 사태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통령 특별선언 형태로 10월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로 바꾼 다음에 비상국무회에서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헌법을 개정해서 종신집권으로 갔어요. 이번 이 내용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그 포고령 내용을 다 보면 이거는 통상적인 비상계엄이 전혀 아니고 모든 정책 반대파를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든 지방의회든 정당이든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언론인들 다 검열로 집어넣고 노동운동도 다 봉쇄하고 그다음 시민들의 정치적 집회 결사도 다 못하게 하고 이것들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10월 유신 때의 긴급 조치랑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뭐 국회가 뭐 자기 국정을 방해해서 그랬다고 막 핑계를 댔지만 전혀 그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본인이 이 기회에 종신집권을 노리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다른 설명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여기에 그 관여된 사람들하고 그 포고령의 내용 이런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보면 도저히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헌법과 계엄법에 있는 계엄의 한 형태로 발동됐다는 걸 도저히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주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엄 포고령의 1번이 이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했는데 계엄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정치인의 위치 추적 또는 체포 이걸 허용을 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뭐 이제 국회의원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김선택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참으로 엄중한 사태인데 저는 자꾸 좀 그때 처음 볼 때부터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게 이렇게 어설픈 걸로 계엄 흉내를 내려고 하나? 저는 이제 그 시대를 겪은 사람이니까 아마 뭐 대부분 좀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근데 계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막 탱크와 장갑차가 동원되고 미리 다 동원되어서 국회나 이런 데를 봉쇄하고 광화문 광장에 탱크가 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데 저게 뭐지 몇 명이 지금 국회에 내려가지고 한 50명 처음 투입됐다 그러죠. 헬기 세대니까 뭐. 그 정도고 국회를 물론 난입한 거는 정말 엄중한 사태긴 하지만 보는 내내 저는 약간 좀 너무 어설프다는 생각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이 포고령을 봐도 포고문을 보아도 그건 어설픈 계엄 흉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이건 첫 번째 정치활동 금하는 건 내 예전에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때 들어보면 늘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정치활동 금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헌법과 지금 헌법이 다르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헌법은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전제가 뭐냐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은 금할 수 없다는 거죠. 국회 기능이 마비시키면 해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헌법에도 분명히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특히 계엄법을 보면 명시적으로 아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상 불체포 특권 얘기하지만 실제 불체포 특권은 계엄 그거거든요. 계엄 시행 중에는 국회의원 체포할 수 없다. 현행범인 걸 제외하고는. 노주필님 그러면은 오늘입니다. 곽종건 특수전사령관이 국방에 출석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위법한 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그 증언을 들으면서 이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뭐 내란 뭐 아시다시피 목적범 아닙니까? 뭐 국헌 문란의 목적, 국토 참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미루지 않는가? 좀 미루지 않는 그런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증언을 들으면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래서 의결 정도수를 못 채우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개헌법 위반이고 바로 그것이 이런 그 어설픈 계엄 흉내가 바로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목적범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조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한동훈 대표와 회동하고 난 이후에 담화문을 통해서 지난 7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당이라면 이제 국민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선언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법적인 근거나 명분이 가능한 발언이 될까요? 정치적 선언이죠. 대통령의 그 취에 대해서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변동이 생겼지 않습니까? 탄핵이든 자진하야든 또는 그 임기단축 개헌이든 2년 반 남은 임기를 마칠 수가 없고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탄핵은 강제로 당하는 거지만은 또 개헌에 의해서 자기가 임기가 줄어들면 그것도 강제로 당하는 거지만은 자진하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어떤 그 거취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변의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집권당에 대해서 집권당 또는 정부 쪽에서 의견을 정해주면은 내가 내 거취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게 무슨 그 어떤 그런 임기에 관한 결정권을 갖다가 당이나 정부에 위임한다거나 또는 당이나 정부가 합의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안을 가져왔을 때 그거에 구속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대통령도 워낙 그 멘붕 상태에 빠져 있어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정에다가 이런 위임을 했을 수는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런 사태를 초래했으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거취를 이야기를 해야 맞은 건데 그것조차도 스스로 결단 못하고 떠넘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당정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내부 격렬한 토론만 계속되고 결론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 교수님 이점에서 상당히 여야 간에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법학자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당과 또 정부가 국무총리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임 총리제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내각을 운영하는 권한을 이제 총리가 책임 있게 가지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우리 헌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볼 때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발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방금 우리 조혜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윤 대통령이 이른바 사과라는 명목의 담화를 한 그 워딩을 보면 사과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법률가다운 워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이 또 돌출 행동을 할까 봐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제2의 계엄은 없다고 선언한 거고 그다음에 또 제 임기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위기에 있을 땐 이렇게 안 하고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국회에 일임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아직도 포기를 안 한 겁니다. 그 워딩을 잘 보시면 이건 좀 잘 생각해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은 이것도 전에 들어본 말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말을 했고 그런데 질서가 있으려면 법치주의 우리 한국 법에 맞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임하든지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탄핵 심판을 하면 우리 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방식은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그다음에 책임 총리제란 말은 우리나라 법에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동안 종래 책임 총리제라고 흔히 말했던 내용은 우리 헌법에 그래도 국무총리제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는 건데 총리한테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해봐야 국무위원 임명제청이나 해임 거는 정도밖에 없는데 예. 그것마저도 요식적으로 하는 척만 해왔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제발 좀 총리한테도 국무위원 몇 자리, 장관 몇 자리라도 좀 자기가 좀 생각하는데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좀 몇 명이라도 해임 건의를 해서 좀 들어주면 예. 그 내각을 좀 잘 이렇게 관리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권한. 네, 그러니까 총리를 좀 총리의 권한을 좀 실질적으로 좀 존중해달라는 뜻이지. 지금 요새 나오는 말은 마치 의원 내각제의 총리인 것처럼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정당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닌 사실상 민간인이고 그러니까 행정부 권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쪽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마 그 대통령 생각은 정치적인 일정이나 뭐 정치적인 문제는 좀 알아서 좀 해달라는 걸 거고 결국 이 행정부의 운영은 한도수 총리에게 위임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도수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은 직무를 일단 대신하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노주필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헌법 71조에 보면 이제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파면,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고리 상태 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가능한데 지금 현 상황을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에 해당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제 고리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행안부장 사의를 표명하니까 뭐 사의를 받아들였다. 국정원 1차장을 뭐 다른 사람으로 임명했다.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당 대표하고 한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고 그것도 좀 정말 저는 너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 국무위원 전체 중에서 저런 걸 법적으로 하나 헌법적으로 하나 절차를 밟을 사람이 없는가? 법무장관은 도대체 뭐 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무총리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언급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당 대표란 건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권한과 지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을 외교권을 포함해서 뭐 아무 직무를 정지한다고 어떻게 자기가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총리와 나란히 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자체가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한 번도 뭐 거기까지 내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그러면 둘 다 한 총리는 정말 오랜 그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한동훈 대표도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헌법과 법률이 합치하는 행동인지를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본인의 뭐 권한을 위임하고 싶다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한동훈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법을 통화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을 받아야 된다. 분명하게. 대통령이 뭐 그 담화하면서 당에 일임한다. 이것은 명시적인 그런 권한 위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권한을 위임하고 당신 내 대신해서 이러이러한 뭐 국정을 통화를 하시오 한다면 문서로 해야 되고 그 문서에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라도 그에 대해서 분명한 부서한 문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지금 그리고 그 자체가 대통령의 뜻인지도 어떻게 확인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뭐 이선 후퇴한다? 누가 그렇게 그걸 확정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마저도 이래서 헌법과 법률과 그 질서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해야지 그렇게 무단으로 자기들이 와서 뭐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헌법 위반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침묵 치커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지. 교수님, 오늘 국회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일단 채택됐는데
대통령 긴급 체포 또는 관련 인사에 대한 체포 또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은 합니까? 법률적으로는 뭐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그 헌법 84조의 그 대통령 형사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소추에만 관한 거예요. 그것도 영구적으로 소추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재직 중에만 소추를 못한다는 것이지 수사에 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수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증거가 다 흩어지고 또 이게 잘못하면 증거를 또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여기 체포나 구속이라는 건 이게 강제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법리상으로는 얼마든지 뭐 임의 수사는 당연한 거고 강제 수사인 뭐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로 전례를 보면 과거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청와대까지 가도 거기 경호병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무장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예. 이 수사관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갔어도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겠는가? 일단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권능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라 사실상 직무 수행 불가능인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체포나 구속을 하겠다고 수사관이 가면 경호처에서 이걸 수용하겠는가?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을 겁니다. 현재 경호처는. 그러니까 아마 응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혹시 나중에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직무가 정식으로 정지되고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서면 그러면 아마 경호처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의를 해보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협조해 주라. 이렇게 하면 아마 압수수색이든 아마 체포 구속도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현 단계에서 경호처장이 그 대통령에게 안 물어보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대통령이 뭐 나 체포 구속하도록 해주라 이럴 리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이 없다 이런 교수님도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직무 대행이 권한 대행이 넘어갔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넘어갔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한 대행이 반대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런 긴급 체포가 실제로 검찰이든 공수처든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응해지기는 매우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 그리고 일단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구속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 이제 옥중으로 장소가 바뀌는 건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 가능한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무 정지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속한다는 건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유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나라고 모든 공직자는 공무담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옥중에서 직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구속이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닌 게 현직 대통령이 옥중에 가서 국정회의를 한다면 국무회의는 구치소에 가서 할 겁니까? 네. 외국에서 외교관이 오면 구치소에서 접견할 겁니까? 신임장도 거기서 받고 이건 국가가 큰 망신을 당할 거고요. 그래서 이 바람직한지도 좀 의심스럽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법에는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 장에 관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공소제기 후에 구금 상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직무대행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왜 그런 규정이 생겼냐면 옛날에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그때 그 구속 상태에 있는데 이 직무 정지를 못 해가지고 옥중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규정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또 나중에 구청장 한 명이 이거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왔는데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속되면 공소 제기 후에 구금 상태면 그러면 이제 직무대행이 되는데 대통령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신분은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이 전혀 없어서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 옥중에서 직무를 보겠다고 자기가 우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도 중요한 대목인데 조 전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는 외교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직무 정지라는 걸 정확히 어떤 근거에서 찾아야 될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의사 전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욕이 좀
과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1차적으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대통령의 말을 전한 걸로 좀 들었거든요. 대통령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일단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하고 또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이 당이 잘 협의해가지고 그 좀 그런 공백을 메꿔줘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를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직무 안 됩니다. 또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선은 물러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뭐 외교고 뭐 국방이고 이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권한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상식이 없는 분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업무 추진 능력이 완전히 이제 소실된 상황에서 우린 여당이니까 집권당이니까 국정의 책임자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도 결국은 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 심판받았듯이. 그러니까 이 혼란이나 공백을 최소화해야 될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 국민들 걱정 안 하시도록 그 총리하고 또 행정부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좀 의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마치 뭐 우리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 또는 공동정부 공동으로 뭐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전된 그런 측면도 있어서 나중에 한 대표 본인도 그건 아니다라고 조금 이제 그 바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그런 대통령의 직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대통령의 이 고유 권한 그러니까 이 그 대통령 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좀 발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공백이 덜하지만은 나머지 일상적인 거는 총리가 또 대응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회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조금 그 말씀을 이제 이어드리면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사실은 뭐 헌법상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구속이 되면 그것도 사실은 뭐 헌법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러나 그거는 헌법상에 나와 있는 사고로 규정을 해서 해석을 해서 그때는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걸로 뭐 그렇게도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또 지금 현재 상황도 이렇게 애매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구속되더라도 또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서로 명확하게 국무총리에 명해서 행정을 통할하도록 그렇게 명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애매한 게 없고 그러면 국무총리가 주도적으로 여당과 협의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당의 의견을 받아서 함께 국정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데 총리가 나서서 얘기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대통령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대통령이 명을 하는 그런 문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제 국무총리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 교수님 그런데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무총리 탄핵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정치적인 과정이라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한 총리에 대해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아니라 국무총리 권한 대행까지도 또 누군가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은 국회 3분의 2가 돼 제적 3분의 2가 돼 탄핵 가능하지만 다른 그 고위공직자 탄핵 대상자들은 과반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제적 과반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지금 근데 그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하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니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도 이제 권위를 상실하고 이게 업무를 볼 수 없게 돼 이렇게 되면 그럼 나중에 권한대행도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이렇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무총리를 탄핵을 해서 직무에서 배제시켜 놓고 그다음 뭐 경제 쪽 부총리가 맡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나갈 바에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거 우리 전례를 보면 그래도 국무총리가 국정 전체를 이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본 분이 행정도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려면 가능하면 지금 현직 총리가 좀 맡아서 하게 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잘잘못은 좀 나중에 따지더라도
너무 민주당도 좀 진정을 좀 하고 좀 냉정하게 사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사실 좀 걱정도 되고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네. 여야 정치권 앞부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쏠리거나 뭐 이렇게 줄 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뼈저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정치권들은 요걸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우리는 어떻게 정권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이 정권을 탈취할 것인가,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더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국익을 더 자해적으로 좀 손상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수사기관들도 서로 이제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서 예. 서로 자기 존재감 과시하려고 자기 권한 확보하려고 그냥 경쟁적으로 그냥 극단적인 수사를 지금 막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 국가 정치권이든 국가 공공기관이든 나라 생각을 하고 국민들 생각하고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지 예. 서로 포퓰리즘 인기 영합하듯이 그렇게 해서 아무에게나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낙인을 찍고 그것 때문에 행정이 또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만들고 하면 그 기관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권한 남용이고 월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디테일하게 따져서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의식하고서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수사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비상 시국입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상기업 사태 또 그리고 이 국회의 탄핵 추진 국면에 대해서 헌법과 또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인가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일단 안으로 전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탄핵은 지난 7일 불성립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전국 안정화 TF에서 나온 의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김 교수께 먼저 여쭙고 있습니다. 이런 안이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하야라고 써 있는 말을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이 왕조 시대에 쓰던 말이고요. 네. 사표를 내는 건데. 사표.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우스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슨 성년자로 후견인을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 자기가 직을 사임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월에 사표 낼 거라면 당장 내는 게 낫죠. 그러면 이렇게 2월이든 3월이든 왜 이 기간 동안 계속 국정을 불안하게 합니까? 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게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군 통수권, 군 지휘권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군 통수권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지금 상황이. 지금 국방차관도 말씀을 했지만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명을 한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합참에서 검토를 해서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지휘계통이 무너져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거나 어떤 급변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빨리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려면 빨리 대통령이 좀 사표를 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더라도 빨리 탄핵안이 가결돼서 빨리 권한대행으로 가서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질서 있게 업무 수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국가를 위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2월에 사표 낼 거냐 3월에 사표 낼 거냐 뒤에 나오는 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2월 하면 그 60일이고 3월 하면 60일이고 5월이니까 뒷말은 상관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2월에 사표 낼 거냐 3월에 사표 낼 아니 사표를 내면 당장 낼 일이지. 이걸 왜 2월 3월까지 끌고 가면서 국가를 이렇게 불안정에 빠지고 국가 경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 해외 신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한 방식이에요.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노주필께서는 2월 사표, 3월 사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걸 보고서 저는 안정화 TF에서 이게 건국을 안정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지금 탄핵하는 게 훨씬 낫죠. 국민의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90일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90일 걸렸다면 지금 뭐 탄핵을 한다면 거의 이 스케줄과 거의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스케줄대로 2월 하야 4월 대선 뭐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면 그때까지는 그러면 누가 국정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 처음 아까 논의한 그런 의문들이 끝없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헌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 시비가 걸릴 것이고 그러느니 이걸 탄핵을 해서 사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국무총리가 현재 뭐 이렇게 어떤 여당 대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명확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지난번 탄핵할 때도 탄핵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모두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가장 큰 임무가 의원에 대한 심의 표결권 아닙니까? 예. 해서 표결을 하고 거기서 반대가 나오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 뭐 이거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 모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게 만약 반대가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했다고 어떻게 그 장담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는 반대표가 전혀 없을까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14일 날 투표를 한다면 가서 하고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이 정도 뭐 안정화 TF 내놓는 방안이 이 정도라면 국민 설득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좀 탄핵하고 한번 그래도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전국 안정화 방안을 여당과 야당이 함께 협의해서 한 총리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이제 정치적 명분 또 법리적 명분도 얻기 쉽지 않은 지금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안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 이런 안을 통한 조기 퇴진 또는 뭐 이제 보도되는 내용이니까요. 친윤 쪽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좀 더 길게 또 연장하는 방안을 더 선호한다. 이런 또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이 갖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예. 사실상 실무 상태고 직무 정지 상태란 건 아는데 조기에 사임하고 대선을 치를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현실에 대한 고민. 또 그렇게 됐을 때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이제 들어섰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그 5년 동안에 실망하고 다시 심판을 해야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러면 또 그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책임지우고 또 정권을 중간에 또 내리든지 또 후에 내리든지 또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어쨌든 고민을 안 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그 고민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안은 그냥 그 고민만 가지고 최대한 좀 대선을 좀 늦춰보자는 그 고민만 들어있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불안정한 국정 상황을 어떻게 말 그대로 질서 있게 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전혀 없는 것이 그거 걱정하는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력을 못 갖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언제 그만두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국정 혼선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먼저 하고, 대선에 관한 부분은 뭐 당 입장에서는, 정당 입장에서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법원의 상식, 정상적인 재판 프로세스에 맡기고, 또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우리하고 우리 걱정하는 것하고 안 맞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개헌에 대한 논의는 왜 깊이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지금 왜냐하면 저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재판 진행 과정이나 또는 이런 그 정치적 혼란 상황이 자기들 계산대로 안 된다면은 차선으로 또 개헌도 고민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야당하고 같이 좀 협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봤으니까요. 8년 전에도 그랬고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옵니다만 아직 우리가 제7공화국 헌법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선태 교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8년여 전에도 정치적인 시도로 거국 중립 내각이 이제 논의된 바가 있었고 이번에는 또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 실제 이거 집중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거국 중립 내각이나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것이요. 그 고국 중립 내각이라는 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정치인이 다 모여서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여야 진영을 넘어서 협력하는 내각을 구성한다는 건데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번에 그 야당 6개 당이 다 한꺼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협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한 분의 임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는 거는 이거는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부칙에다가 자기 자신 한 사람만 그 임기 그 몇 선 이상 못한다는 걸 자기한테만 적용된다. 이런 규정도 돼. 심지어 그런 규정을 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추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임기 단축만을 위한 그런 개헌은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걸 띄어 올리면서 실제로는 개헌의 내용, 각 정파가 원하는 내용을 넣고 싶어요 또. 그럼 이게 제때 끝나겠는가? 그러면 개헌 논의가 발생하면요. 이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금방 하는 게 아니고 공고기간도 있고 국회 의결기간도 있고 국민투표도 있고 이게 또 한없이 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임기 단축 개헌은 제가 볼 때는 여러 정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욕심으로 안을 내는 거고요. 사실 시간 끌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주필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정권 초반에 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웠을 때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거론됐던 게 4년 중임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결국은 여론에도 불감증이고 또 여야 간의 협력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글쎄 뭐 지금 그게 가능하느냐는 좀 별개로 얘기하고 현 상황에서 조금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할 시기는 되지 않았는가. 나라적으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이 상황에서 개헌을 통해서 뭔가 이 체제를 좀 정비하고 가면 그것도 해피엔딩 나름의 해피엔딩으로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헌 얘기는 뭐 어느 정파를 막느라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권마다 있어 왔고 가장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그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개헌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그때도 아마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됐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쟁점이 중임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지금 이제 5년 단임제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해봤는데 좀 기형적이고 뭔가 좀 뭐 책임지는 정치 미흡하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계속 대선, 지방선거, 총선 계속 선거를 따로 하니까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지방선거나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둘 중에 하나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계속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었고요. 개헌을 얘기하면 심지어는
내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조국 대표도 언제 최근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글쎄 만약에 이제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글쎄 현재로서는 뭐 아마 제일 핵심적인 관건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동의하느냐일 겁니다. 근데 동의 안 하죠 지금. 당장 뭐 탄핵해서 내년 5월이든 4월이든 치러지면 대통령직이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일거에 사라지는 그런 어떤 그 길인데 왜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조금이라도 조금 그런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해왔던 그런 개헌 명분이 진심이었다면 진정성이 있다면 뭔가 방안을 좀 강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개헌하자 이렇게 하면 아까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한없이 늘어질 것이고 네. 뭐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탄핵을 일단 하고 그 사이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개헌을 좀 마련해 보자. 그리고 그 임기라든지 뭐 지방선거나 또 총선거 어떻게 겹치게 하느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완전 가능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방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던 그런 개헌 논의가 진정성이 있고 하다면 한 번쯤은 지금 상황에서 해볼 만한 그런 논의 예.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어떤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조전 의원께 이 부분도 여쭤봅니다. 일각에서는 의원 내각제도 이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그런 또 간접 기능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책임 총리제를 외치면서 그렇지 않은 총리제보다는 정부통령제인 이원 집정부제로 가자 이런 논의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부통령제는 보통 그냥 대통령제, 특히 이제 4년 중임 대통령제 같은 데서 많이 논의가 되고 이원 집정부제는 이제 대통령이 그 외교국방하고 예. 총리가 내치를 하고 그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선출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분권형인데 독일 같은 모델요? 네. 예, 그 네. 프랑스가 그렇죠. 프랑스, 네. 독일은 의회 내각제에 이제 그 가까운 거고요. 예, 예. 어떤 행태론지 간에 저는 이제는 그 시대 정신 대세가 분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중된 권한을 다른 데서는 다 그냥 그 분산이 됐는데 정치권만 계속 이게 분권을 못하고 그 제대로 행사도 못하면서 권력을 움켜쥐고 있고 또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헌법 체제를 통해서 아예 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 아니면 내각제고 일각에서 말하는 그 4년 중임제는 오히려 저는 개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 그 개혁 조국 혁신당에서 뭐 5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뭐 석 달은 너무 길다 이러고 있는 판에 8년을 사실상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분권 그 중에서도 이제 이원 정부제, 이원 내각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 내각제를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내각의 회의에 사실상 기속이 되거든요. 지금 김선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무회의는 그냥 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예.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견제가 안 되지만은 내각회의는 사실상 그는 의결기구고 합의제이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있을 때를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대통령이 잘 못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 잘 못하면 5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불신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바꿀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은 또 중간에 선거를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국민들의 그 민심이나 정치적 평가에 바로바로 맞춰 가는 것이 그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뽑아놓고 1년 뒤, 2년 뒤부터 그냥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또 그걸 이용해서 야당이 정권을 막 흔드는 것이 정치 불안의 원인이고 이번에 또 그것이 쌓여서 이렇게 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분권형 개헌 이번에 반드시 논의해야 되고 국민들도 이 제도가 어떻게 정치의 안정과 불안정에 이게 그 영향이 있는가를 놓고 국민 전체가 들여다보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이번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도 저는 법원의 재판 추이에 따라서는
조기에 내각제로 개헌해가지고 자기가 출마하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국회의원생을 다시 하게 돼서 그래 되면은 출마하고 지금 상황이면 자기가 총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저는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권리구조 개편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 대통령직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대통령제는 사실은 뭐 아주 그 스트롱맨이 그 운영하게끔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87년에 민주화를 하고 개헌을 했지만 그때 이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노태우, 뭐 김종필 이런 분들이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이었죠. 그래 이분들이 자기들이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5년짜리를 만든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임으로 했고 5년짜리 했고 그래 별 뭐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됐던 거라 이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만큼의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이 앞으로 나오겠느냐? 요 몇 번 해보니까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대통령제를 손을 봐서 분권을 해야 된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4년 중이면 저도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 전 세계 학계를 보면요. 대통령 임기를 2번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2번 하면 꼭 3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서드 터미즘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삼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 이데올로기처럼 돼 있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거의 100년 가까이 4년 단임제였어요. 예. 그 중임제로 바꿨어요. 4년 중임으로 바꿨다가 그 대통령이 3선하겠다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다시 4년 단임제를 뺏겼습니다. 우리 국민도 아셔야 돼요. 4년 중임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한 직권욕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1세기 개명 전주에도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뭘 믿고 4년 중임으로 해서 8년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 다음에 3선을 도전할 거예요. 그 다음엔 영원히 이제 수표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심각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계속 뽑고 싶다 그러면 뽑아도 돼요. 대통령이 꼭 국민 직선한다고 해서 그렇게 전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보면은 그 이원 집정부제 이게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이거를 의원 내각제 유사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통령제 유사하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포르투갈 같은 데는 의원 내각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 쪽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정형화된 모델로만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이 세상에 뭐 별별 모델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국민 수요도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권력도 다 분산해서 우리가 아까 조 의원 말씀대로 좀 책임 정치도 좀 구현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좀 바꾸고 이번에 우리가 교훈이 뭐냐면 야, 이 대통령은 그때 그리고 갈아칠 수가 없구나. 대통령제를 하는 바람에 5년을 보장해 주고 나니까 이 탄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불행을 초래하니까 수시로 그때 마음에 안 들면 좀 교체할 수 있게끔 제도를 알겠습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비상계엄 사태 파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검찰이냐 경찰이냐 공수처냐 내란 상설 특검법이냐 노주필께서 보기에는 어디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까? 글쎄 과거 같으면 이제 뭐 검찰 필두로 하는 그런 여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이 총괄을 하고 하는 거겠지만 지금은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공수처는 누가 특별한 지휘를 할 수 있는 휘하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총리께서 좀 저런 걸 불러다가 합동을 뭘까 이렇게 국정을 통화를 하니까 그래도 뭐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국회에서 상설특검까지 발동을 했고 또 무슨 저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을 또 만든다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뭐 야당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너무 중구난방 수사가 되고 예. 한 피의자를 놓고도 여러 사람이 지금 뭐 소환하겠다 어쩌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야 어떻게 교통정리가 안 되는 이상은 할 수 없는데 글쎄 뭐 국회가 나서든 아니면 뭐 총리가 나서든 좀 뭐 일원화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여러 사람이 신병 서로 뭐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과연 저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네. 그건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공수처도
구속영장. 조선 의원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론 여지가 없이 이해 없이 이제 그 수사권을 가진 건 경찰이죠. 근데 검찰은 검찰청법의 해석에 따라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네.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검찰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고. 직무유기 연장선상에서 뭐 내란죄 혐의까지도 네. 그 직접 관계된 수사는 그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좀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뭐 나머지 기관들이 권한이 중복되면은 자기들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기관들이 안 넘겨주면 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처럼 뭐 총리가 야당에 의해서 오히려 뭐 수사 고소고발당하고 탄핵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 국회에서 특검이 될 거 아닙니까? 일반 특검, 상설 특검 다 될 텐데 둘 다 될 경우에는 상설 특검이 이제 규모가 작은 상설 특검이 일반 특검에 이제 합쳐져서 통합이 될 텐데 그럴 때 결국은 특검도 검찰에서 유능한 수사 인력들 이렇게 파견받아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경찰 또 실제로 그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로부터 파견받고 필요하면 뭐 법적으로 된다면은 공수처에서도 파견받고 해서 일반 특심이 된 사실상의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이전 단계라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관들이 나라 생각,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국정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자기 알겠습니다. 기관 내세우려고 경쟁적으로 그냥 무리한 저 수사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4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법상으로 볼 때는 어디서 수사를 주도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원래 내란죄를 우리 수사기관에게 수사 범위가 되는 범죄를 나눌 때 내란죄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놔두다 보니까 검찰의 그 수사를 할 범죄는 목록을 만들었고 공수처의 수사를 할 범죄를 목록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그게 경찰에 남겨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란죄 같이 중대 범죄를 사실 경찰청은 또 수뇌부가 또 내란에 연루돼 있던 의혹도 받고 있고 해서 불신이 있고 검찰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불신을 받아왔고 공수처는 또 수사 역량 때문에도 불신을 받고 지금 사실 세 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세 기관 어떤 기관도 국민의 그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특검으로 가서 세 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우리 미래 세대의 미래를 벼랑에 밀어넣은 겁니다. 우리 과거 세대가 잘못해서 우리 교수님 세대가 죄송한데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